2부입니다. 잠시 후 일타경제 코너에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살펴보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가 지금 어떻게 된 거라고요? 네, 홈플러스가 지금 큰 문제 있다는 거는 아마 언론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제 홈플러스가 망하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느냐 그 기로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홈플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사모펀드의 경영에 대한 실패다. 이렇게 이제는 볼 수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홈플러스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딱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거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아니야 그랬을 텐데 사실상 주인은 MBK 파트너스라고 해서 MBK 파트너스. 파트너스에서 이제는 아시아권의 최대 사모펀드로 이제 알려져 있죠. 예. 이 사모펀드는 이제 사적 펀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제 투자자들이 모아서 만든 운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네. 기업을 사가지고 맞습니다. 또 더 비싼 값에 팔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최종 목표는요. 결국에는 기업을 사서 이제는 크게 만들어서 팔아버리는. 예. 그래서 엑시스트 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는 회사들이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를 샀는데 그렇죠. 회사를 키우기는커녕 지금 망하게 생겼다. 맞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테스코라고 해서 영국 대형 유통기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7조 4천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 너무 비싼 가격으로 산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어쨌든 샀을 때요. 그만한 돈이 없잖아요. 사실 사모펀드라도 뭐 7조 4천억 원을 다 낼 수는 없는 거니 그래서 한 4조 3천억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빌렸거든요. 그럼 말이 4조 3천억 원이지 이게 이자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모펀드들이 하는 일이 알짜배기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가치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홈플러스의 알짜배기 부동산들이 넘어간 케이스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출금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신용등급 기관에서 이제는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켜요. 이번에 이제는 했던 것이 A3에서 A3 마이너스로 강등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더 차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기업회생을 신청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5월 달 되면은 이거 자금 막히게 되고 이리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기업 회상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갑자기 홈플러스가 기업 회상을 신청한다고?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채권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홈플러스한테 물건 대주던 납품업체들은 대금 못 받을까 봐 걱정돼서 납품을 끊어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이제 운영하기는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매장에서 나오는 이 현금 가지고 이제는 매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납품업체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이거 납품해서 돈 못 받으면 어떡해? 그 납품을 중지하게 됩니다. 예. 최근 사례가 있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영업이 안 되겠죠. 그죠. 소비자들이 물건이 갔는데, 없는데 네, 뭐.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금 경색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도미노 파산이 가는 이런 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다행히 이제는 많은 식품 업체든지 기업들이 납품을 중지했다가 현재에서는 다시 한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니까 납품 금지했다가 중지했다가 7일 오후부터 다시 한번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지금 딱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안 하고 소비자들도 어차피 가봤자 물건 없어서 홈플러스 안 간다. 예. 그럼 이게 이제는 소문이 나고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네. 이건 정말 도미노 파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그 살얼음 위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뚜기 같은 대기업 말고 중소 회사들이 더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 같은 중소형 이제는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에 조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거든요. 지금 납품업체가 홈플러스에 한 1,8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임차하신 분들도 한 6,000곳에서 8,000곳 이렇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홈플러스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진짜 그 납품했던 중소기업들은 돈이 이제 꼬이게 시작하게 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치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납품사들끼리. 그래서 한 곳에 납품이 중지가 된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빨리 자기의 물건을 빼거나 아니면 돈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홈플러스 매장 그 임차한 곳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홈플러스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뭐 납품업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임차인들이 계세요. 약국이라든지 뭐 안경집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면은 예.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통 임차 방식이 임대갑 방식이 있고요. 임대을 방식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예, 임대갑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대 형식입니다. 우리가 임차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내듯이 홈플러스 쪽에다가 일정 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예. 그런데 임대을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예요. 매출액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안에서요 안경집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 카드를 소비자들 긁잖아요. 근데 그 포스기가 내게 아니라 홈플러스 겁니다. 그럼 매출이 홈플러스로 잡히겠죠? 그런 다음에 일정 이제 비율을 임차료로 뗀다. 맞습니다. 거기서 각종 수수료 빼고 관리비 빼고 나머지 금액을 홈플러스 쪽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임차을 방식인데 근데 문제가 홈플러스가 망하면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임대을 방식을 하시는 그런 임차인들 분들이 1월 매출을 지금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계서 장사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불안해하십니다. 예. 돈은 들어가야 되겠고 예. 홈플러스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신용대출 받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닌 상태죠. 예. 홈플러스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면 아마 채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기업어음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이거 기업어음 사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또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통 채권 같은 경우가요. 금융채권들은 다 막힌 상태거든요. 기업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막힌 상태고 상거래 채권만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상거래 예. 채권은 그거예요. 물건값 내준 거. 이런 걸 우리가 상거래 채권이 얘기하는데 납품업체들한테 물건값만 주고 있지 투자에 대한 뭐 배당이라든지 이자 이거는 거의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죠. 아, 국민연금. 네, 이제 국민연금도 사실상 한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공식적인 입장은 3,100억 원 정도는 회수를 한 상태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한 3천억 원 정도는 지금 뭐 기업회생 들어갔기 때문에 딱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죠. 예. 뭐 받을 길이 지금 요원한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간에 회수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인데 지금 뭐 정말로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야, MBK 파트너스한테 뒤통수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 급작스럽게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예. 정말로 시장에서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용의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지금 가장 큰 직원만 한 2만 명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협력업체 직원까지 하면 한 10만 명 정도가 근로자가 일하고 계시는데 예. 구조조정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분명히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 분명히 뭐 팔 거라고 저는 봐요. 나중에는 이제 팔 거라 보지만은 팔기 위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계속 늘려놔야 되거든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상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장을 폐쇄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인력을 감축하든지 이런 형태로 분명히 갈 거고요. 과거도 그래 왔고요. 항상 이 사모펀드들이.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홈플러스에서 구조조정은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아이고.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홈플러스가 어려워지니까 이마트 주가가 오른다면서요? 이게 반사이익을 좀 누렸는데 사실상 업계 1위가 이마트고요. 2위가 홈플러스인데 그러니까요. 2위가 흔들리다 보니 당연히 이마트가 이제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있어서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랐고요. 무엇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상권이 겹치는 곳이 한 50% 정도가 돼요. 예. 전체. 꽤 예. 많은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 당연히 홈플러스가 위험해지면은
이마트의 가치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보고 있고 예.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메리츠 금융 지주라고 있어요.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떠졌는데 왜냐하면 한 1조 2천억 원 정도가 물려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그나마 담보를 잡아놨어요. 예, 부동산 담보. 네, 네. 예, 그래서 그나마 난데 다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어떤 회수할 수 있는 요원한 길이 좀 요원한 거죠. MBK 파트너스가 어떤 회사예요? 이게 최대 사모펀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이기도 하고 아시아권의 최대 사모펀드이기도 한데 그동안 정말로 많은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본다 그러면 이제 경영 능력에 좀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 인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고려한 경영권에 이거 참여해서 예. 뭐 지금 결판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이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매수 방식. 한마디로 돈을 끌어와서 빌려와서 사고 그런 다음에 샀을 때 그 기업이 현금과 유형 자산이 넉넉한 곳. 이게 팔 수 있는 알짜배기 자산이 있는 곳만 사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자 부담이 생기니까 알짜배기 자산 팔고서 이자 갚고 이러면서 기업을 좀 키운 다음에 팔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처럼 홈플러스처럼 이제 이렇게 자금이 꼬이는 형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나라가 좀 경계해야 돼. 금융당국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과거 사례도 TB홀딩스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파 브랜드 아시죠? 네파. 네, 네파 브랜드. 이것도 사실상 MBK 파트너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알짜배기 회사가 지금 영업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예. 물론 뭐 사모펀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이런 어떤 차입금을 끌어와서 과도한 차입금을 내서 알짜배기 기업이 사실상 영업 적자로 돌아서는 사례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금융당국이 좀 나서서 해야죠. 사실상 예, 그래서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상 시나리오 중에 그나마 좋은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번에 기업 회생이 잘 처리가 돼서 단기 채무 부담을 좀 줄여갖고요 살아나는 게 가장 큰 이제는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용 안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요 MBK 파트너스의 진정성에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근로자들이 MBK 파트너스를 믿고 일하거든요. 경영진을 믿고 일해서 똘똘 뭉쳐서 이겨낼 텐데 네. 만약에 진정성을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손쉽게 이 파고로 넘으려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당연히 노조와 부딪힐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조직이 뿔뿔이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영진과 노조가 힘을 합쳐서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된다라는 거. 노조도 마찬가지죠. 경영진과 상생해서 일단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역시나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상품권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은. 이거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홈플러스 상품권 휴지 조각 되기 전에 빨리 써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네. 소비자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뢰 회복.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얻어내야 된다라고 봐주고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MBK 파트너스가 반성을 해야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이라든지 투자를 지금까지 안 늘려왔거든요. 이마트는 투자 늘릴 때 홈플러스는 투자를 안 했어요. 투자를 늘려서 홈플러스를 살리려고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먼저 뜬 인물 누굽니까? 예, 금주의 뜬 인물과 진인물은 둘 다 법조인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치가 대단히 사법화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한 주인데요. 우선 금주의 뜬 인물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변호사입니다. 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죠. 어제 법원에서 대단히 뜻밖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방송에서 이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이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점에서는 이걸 이끌어냈으니까. 그렇죠. 변호인으로서 대단히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본인의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자세 자체는 대단히 직업윤리에 그러네. 충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하겠습니다. 다만 이 결정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네, 저도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랑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꼽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속 취소가 인용될 거라고 전망했던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이제 나는 뭐 예견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뒤늦게 나오긴 하던데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이 신문기를 별도로 열기도 했고 이거 결론이 안 나면 이건 그냥 기각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격적으로 뭐 신문기일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이제 열지조차 않았었던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사안으로 이 기일이 뭐 시간으로 해야 되니 날로 해야 되니 뭐 이런 부분으로 사실상 석방하라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왜 정치적으로 뜬 인물로 볼 수 있느냐?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거 바로 직무 복귀를 희망한다 뭐 이런 취지로 입장을 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또 장외전의 우위에 서게 되는 그런 결정인 것 같아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송 변호사. 네, 진인물은 오동훈 공수처장이죠. 결국에는 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공수처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검찰이 그대로 쭉 수사를 했다면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트랙을 탔더라면 이 구속 기간에 관한 혼선과 혼란은 방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원도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거니와 한편으로 인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곁들여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은 결국 공수처의 미숙, 경험 부족, 그리고 수사 역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은 것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는가 하는 점에서 상당히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주의 진인물로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수처가 검찰에 넘겼을 때 검찰이 바로 기소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며칠 끌은 게 문제다 이렇게 또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기간이 설마 갱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법조인들도 역시나 거의 없었습니다. 열흘 이거는 거의 관행적으로 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갱신 청구가 기각된 것부터가 상당히 뜻밖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네, 저는 장제원 전 의원 꼽아봤는데요. 예. 이게 완전 뭐 찐윤이다. 이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했던 이 전 의원이 어쨌든 뭐 중간간 치상 혐의로 이 고소장이 접수돼서 수사 선상에 올랐고 그 이후에 그냥 혐의를 받는 부분에서는 좀 윤곽을 드러내기 어렵겠지만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어쨌든 혐의를 좀 더해주는 입증해주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어서 아 이제 정치적 재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에 진인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자, 뜬 인물, 진인물 정리해봤고요. 이제 어제 그 내려진 구속 취소 법원에서의 인용, 송 변호사도 뭐 예상 못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그 구속 기간을 날짜로 정하느냐, 시간으로 정하느냐, 뭐 이게 쟁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여태까지요 법조 실무는 확고하게 이걸 날로 계산해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이걸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월 26일 오후 6시 32분쯤에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기소를 합니다. 예. 그날 아침에 뭐가 있었냐면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있었어요. 검사장 회의에서 전국 고검장, 지검장 모아놓고 윤 대통령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구속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은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한 다음에 검찰총장에게 일임하기로 했죠. 그게 당일 오전입니다. 맞아요. 어제 법원 결정은
이거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날짜가 아니고 시간과 분으로 따져서 33시간여만 빼야 되기 때문에 1월 26일 아침 9시 7분에 구속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미 전국 검사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고검장, 기검장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구속기간 계산을 못한다는 것이냐, 상당히 뜻밖의 결정이긴 그러니까요.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윤 대통령 한 사람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수백 명의 피고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고민이 들 텐데 약 1시간여 전쯤에 지금 한 종합편성 채널에서 단독 보도한 바로는 대검에서는 석방을 지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항고 안 하고. 그런데 아직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아서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은 일선 수사팀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의 고민은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항고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 검토하고 뭐 오늘도 계속 뭐 회의를 하고 이렇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구속 집행 정지를 법원이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검찰 측에서 하니까 영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의를 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한번 판시를 한 적이 예. 있었고 92년도인가는 또 보석, 그러니까 이제 인신의 확보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의를 하거나 즉시 항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의 어쨌든 부정적인 이 선례의 결정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마 고려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이걸 즉시 항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취지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건 사안별로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단정짓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요.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걸 검찰이 지금까지 왜 날로 계산해 왔냐면 이게 관행, 그냥 내규 이 차원을 넘어서 형사소송법에 영장 실질을 위해서 법원에 기록이 갔을 때부터 돌려받을 때까지를 날부터 날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문헌상. 이 증거 등 소송 기록을 법원에 준 날로부터 반환받은 날까지 이 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사실상 첫 선례로 시간으로 계산을 하라는 거지? 네. 이 물음표가 쳐져 있고, 또 체포적부심 시간은 이거는 다 넣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이것도 형사소송법의 214조의 2를 보면요. 구속 체포 적부심의 기록도 당연하지만 갔다 올 때는 그거는 불산입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검찰 출신 변호인들이나 뭐 검찰도 아니 우리가 실무를 막 20년 넘게 해봐도 법원에서 뭐 구속영장 시한을 연장을 허가받거나 할 때도 시간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대로면요. 지금 구속 수감된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을 풀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좀 상당히 있는 사안인 건 맞아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존중받으려면 항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항고를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건 좀 선택지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좀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3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고 한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로 모든 피고인 피의자를 평등하게 대할 것. 두 번째, 모든 피고인과 피의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피고인이 대통령이다 보니 검찰로서도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걸 그냥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석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항고를 해서 계속 구속되어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그냥 평균적인 피고인 A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야 돼요. 이 사건에 대한 것은.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게 피고인이 대통령이어서 혹시 특별 대우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물론이죠. 이 사건 자체를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형사소송법 201조의 이 제7항에 보면 그 문헌이 날부터 날까지는
구속기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문이 그 구속전 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될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우리 법원 실무, 검찰 실무가 날로 계산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해석해야 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에는 부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 문헌의 한계를 넘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걸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하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만으로 그러면 법원 실무, 검찰 실무를 다 바꿀 거냐. 예. 이것도 사실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비추어 보면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고해서 상급법원의 판단까지 확정 받아봐야죠. 그죠?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시각이 다양하겠죠. 특히나 지금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내려졌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동안에 그 구속 취소 청구라는 제도가 거의 쓰이지 않다 보니 검찰이 항고할 수 있는 조항 자체를 헌재에 가져갈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 조항이 남아있는 것일 뿐이고 네. 이거 헌재에 가져가면 높은 확률로 위헌이다. 검찰이 알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까지 종합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검찰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검찰 관련된 이슈가 그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 계속해서 구속영장 그 경찰에서 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당연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장심의위에 넘긴다고 할 때만 해도 이게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 좀 실익이 있을까라고 했지만 여기에도 이제 같은 위원회 구성원들 보면 법조인인데 이거는 당연히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비아폰 서버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 부분을 뭐 삭제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취지로 이게 뭐 이틀 만에 사라진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둬서 사라지는 거랑 삭제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우는 건 나중에 포렌식으로 살려낼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검찰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무마해 주는 것 같은 부분이 보이는가. 김성훈 차장과 관련해서 비화폰 서버가 경호처의 이 관할 안에 있는 건데 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대검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이 조율을 해가지고 나갔다라고 하고 그때 통화했던 게 비화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군 관계자들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성관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이 뭐 그 건물의 경우 같은 걸 맡고 지금 검찰에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나온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그 부분이 어떻게 담겼냐면 수사기관이 나올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는 글자 두 글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추미애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대검에서 2명이 나갔다는 건데 실제로 선관위에. 이게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와 검찰이 이 연결고리가 무관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는 피의자로 출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검찰에는 그냥 참고인 신분인데 예. 이 수사를 경찰에 가기로 했던 시간으로 바꿔가면서 검찰에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경찰에 못 나가게 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바로 적시에 영장 청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 작년에 그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던 적이 있죠. 있었죠. 그 당시에 수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뒀으면 그 심의위원회가 형해화되지 않으려면 그게 구속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결정을 그렇습니다. 존중해야죠. 그 결정의 과정과 결론에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영장심의위원회는 사실 경찰의 그 뜻을 받아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이번이 2번째인가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17건 심의했는데 딱 두 번 경찰 손을 들어줬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더욱 그 경찰의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힘이 실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정과 결론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나 영장심의위원회나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우선
검찰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계속 이걸 기각하고 반려한 이유가 참 궁금해요. 아마 김성훈이 뚫리면 검찰도 뭔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가담 혐의가 드러나는 것이 저어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건데 이를테면 선관위 나간 것도 경호처하고 그렇고 검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그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가지고 통화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수면 위로 오르는 것을 좀 저어했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정적으로 알려진 팩트가 글쎄요. 없어서 네. 추론의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3번이나 반려한 것도 이례적인 일인 것은 맞고 더더군다나 영장심의위원회가 이건 경찰의 말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답입니다. 네,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집회로 인한 통제 구간이 있는데요.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여의도공원 방향 편도 전체 차로 통제 중이고요. 집회가 종료되는 6시까지 여의도 환상센터 정류장은 버스가 무정차입니다. 또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 무대 설치로 인해 국회의사당역 버스 정류장도 임시 폐쇄됩니다. 광화문 일대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 사이 양방향 전면 통제 중이고요. 또 교보빌딩에서 광화문 2번 출구 편도차로 막고 집회하고 있습니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한문 사이 2개 차로 막혀 있고요. 잠시 후 종로 2가 쪽으로 행진이 진행됩니다. 오후 3시부터는 종로 1가 교차로에서 을지로 1가 교차로, 편도 전차로에 걸쳐 집회 후 또 동십자 교차로까지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엔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서울요금소에 사고 나서 2, 3차로 통행 어렵고요. 신갈 분기점부터 여파 받습니다. 이후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속도 더디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쪽으로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매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 송 변호사님. 당내 일부와 짜고 친 것. 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으로 예. 널리 알려졌죠. 이 발언의 파장이 거의 이번 주 후반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당시에 201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될 때 당시에 당내 비명계 일부가 검찰과 짜고 친 것이다 라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전히 그 당내 비명계라고 불리는 비주류에 대한 일종의 분풀이성 발언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날 오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말하는 뉘앙스나 그 전후 맥락을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의 비주류로서는 섬뜩하게 들리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네들 검찰과 짜고 나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냐. 그러면 당내에서 아직도 그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힘이나 포지션을 가지고 생존해 있느냐라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어서 굉장히 당내 비주류에서 듣기로는 예. 뜨악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또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실장까지 비명계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노력들이 이 발언 한 방으로 무위에 돌아갔다. 그리고 중도나 무당층이 봤을 때는 대단히 포용력이 부족하고 예. 화합하지 못하는 정치인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주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거기에 네. 한마디. 이게 저번 주에 저희 방송 끝나고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장소에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인 서천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라서 2주에 한마디로 꼽아봤는데요. 공수처, 선관위, 헌재,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 모두 처부수자. 아니 제가 이 부분이 놀라운 건 기본적으로 폭력까지 용인하는 세력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류의 목소리로 끌고 오는데 국민의힘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면 공당으로서 이걸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뭐 대변인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기자들이 물으면 아니 뭐 그 당시에 맥락상 뭐 집회 장소였으니까 약간 격앙되는 분위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태까지 본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정말 용인할 수도 없고 정확한 태도를 저는 공당인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발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그죠. 생각하고요. 예.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이런 선을 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이 항고 여부를 일주일 안에 경하게 되어 네, 있잖아요. 7일. 그러니까 일단 그 7일 동안은 석방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네. 항고하면은 석방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까지도 가나요 이게? 한번 재항고를 하면 갈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것 있죠.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물론 뭐 하급 법원이긴 합니다만 법원에서의 구속 취소 인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그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 지지자들은 당연히 미친다. 시기에도 미쳐서 더 더뎌질 거다. 심지어는 뭐 변론 재개까지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이 겹쳐 있다면 그 말이 맞을 텐데요. 저희가 전반부에서 다룬 것처럼 이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소송 절차상의 기술적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언급을 한 거라서 날짜냐 시간이냐 맞습니다. 이거니까.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가늠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쟁점이고 또 하급심의 어떤 하나의 결정 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재해 주는 역할은 거의 없다. 극히 제한적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헌재는 공수처에서의 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탄핵 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어제 법원의 결정 후 보도 자료 중에요. 예. 설명 자료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의심스럽다. 왜냐하면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명 자료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재판부는 지금 윤 대통령의 본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증거 목록의 제목 정도는 다 봤을 거예요. 아직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법관이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요. 만약에 정말로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건 공수처의 실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지 수사의 과정을 적법하게 밟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수사 보고서나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럼요. 만들어서 증거 기록에 첨부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서 수사권만 주장했다. 그러면은 법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순전히 공수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헌재는 공수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없다고 하니 제가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탄핵 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봐라. 구속 취소하라고 하는 거 보면 모든 게 무죄다. 네, 이렇게 막 눈덩이처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집회에서도 나온 구호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네. 벌써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재판부의 그 부장 판사 이 이름을 두고 중국인이라고 막 공격했었어요. 예, 좀 희귀한 이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잘한다라고 예. 또 오늘 이제 구호가 막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 주신 취지에 상당히 좀 공감이 되고 다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는 법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법도 그렇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게 맞고 직권남용을 하다가 인지한 내란죄라면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과연 그런가란 물음표. 이게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부패 경제 등 해서 본인들도 직권남용을 경유해서 내란죄 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라 상급법원의 판단을 한번 정확히 받고 그러니까요. 넘어갈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가 금주에 한마디로 꼽은 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가 당내 일부가 검찰하고 짰다. 왜 이런 말을 했대요?
그게 제가 그 상황을 좀 들어봤더니요. 예. 그 상황 그때 뭐 계셨던 분이나 뭐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원고는 뭐 없었고 그 이재명 대표의 뭐 그 타임 스케줄상 타임 테이블상 뭐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는 그럼 어떤 소회였고 뭐 이런 걸 묻는 와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발언이 정당하고 잘했다 이렇게 엄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안 했으면 좋았을 발언이다. 그리고 아쉽다. 왜냐하면 이 맥락이 있잖아요. 짚어주셨듯이 임종석 전 실장 만나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 만나서 다 풀고 넘어가는 그 국면에 이런 발언이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이 통합의 행보의 오해를 좀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이제라도 좀 점검하고 이런 발언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좀 주된 분위기인 것 뭐 맞는 것 친명 같습니다. 좌장이라고 꼽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는 사과하겠다. 표현까지 쓰는데 이재명 대표가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뭐 논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대표가 대표의 육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일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뭐 내통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런 분위기는 최소한 민주당의 주류적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다 한 다음에 이런 발언이 나왔기 그러게요. 때문에 예. 그 만난 분들은 굉장히 뒤통수 맞은 심정일 거고 박용진 의원은 그 뒤통수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도 저렇게 끝까지 나를 세우는데 그러면은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앞서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원고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더더욱 그분의 내심이나 본심인 거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비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했을 걸로 보이는 단서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면전에서 했고요. 예.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은 인터뷰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 추대로는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동연 또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은 찍었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정치인이라면은 이런 발언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정성호 의원도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쳤다. 아니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사실 체포동의안 뭐 대표가 그때 부결시켜달라고 마지막에 이제 호소문까지 냈는데도 가결이 됐으니까 네네. 분명히 뭐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태도를 돌아섰다라고 예.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다 드러났던 사실이죠. 다 알고 드러난 거를 굳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 전에 당신 신병 처리가 될 것 같으니 일단 당대표에서 물러나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가라고 하고 그때는 검찰에서 뭐 영장 청구 이런 이야기가 뭐 많이 나올 때는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예측했던 그 시기에 실제로 이제 신병 처리를 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게 본인 추측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걸로 좀 보이지 않느냐 이런 내심의 영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이렇게 언사로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다 지난 일이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예. 이 파고를 넘어왔고 법원에서 영장을 또 기각했고 굳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갈등의 요소로 잠재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인데 다시금 환기시키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그럼요. 자임하고 있으면 이런 이슈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최소한 매몰되는 것처럼 보여드리는 예. 건 좀 자제해야 게다가 그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는 한번 말을 바꿔가지고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예. 체포동의안 뭐 나는 그 뒤에 숨지 않겠다 뭐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해놨다가 정작 표결 앞두고서는 이거 부결시켜달라고 막 표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입장문을 엄청난 냈었죠.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행히 뭐 체포영장 통과되긴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제 기각이 되긴 했는데 그렇게 한번 홍역을 치른 사람이 또 스스로 자초해서 자기 비판받을 말을 한다? 네.
정무적으로 도저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보면 이게 대단히 길게 촬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시간 넘게 하고 1시간으로 좀 편집을 해서 이제 내보내게 됐는데 많은 얘기를 또 그 유튜브 채널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 많이 보기도 하고 되게 편하게 좀 진행해서 좀 그러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허허. 분들 말을 들어도 뭐 그랬던 것 같다는 제가 분위기 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요. 이건 물론 개인의 의견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본심 내지는 본성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발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난 대선 때 그 한 방송사 TV에 출연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유동규 씨 그리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하고 해외 출장 가서 셋이 골프 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시의 발언처럼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발언의 습관의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인이 말을 할 때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뭘지를 추론해 봐야 되는데 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3월 26일에 선고 예정이죠. 예. 지금 우리 정가에서 예상하는 스케줄대로라면은 그 시기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민주당은 경선에 돌입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나오는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당내 경선에서 계속 공격받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걸 방증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추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경쟁 상대도 어차피 없지 않느냐. 경선은 아예 하지 말자. 물론 그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당내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박용진 전 의원 그 추대로는 당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임종석 전 실장, 이재명 대표 경쟁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 어떤 반발의 싹을 잘라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없이는 도저히 이 발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기 어려운 정도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비명계가 민주당 내에서 설당이 없고 완전히 85대 15도 아니고 100대 0의 상황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춰진다면은 그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추대보다는 경선을 하는 게 낫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네, 너무 당연히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범야권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상호 전 의원이나 좀 저어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내에서 어떤 추대를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흥행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책 경쟁을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지 않겠다는 거라서 이건 만약에 정말 있다면 일부의 뭐 개인 의견일 것 같고요. 추대로는 일부러 국민의힘에서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당의 이 의견은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대가 민주당의 이 대선 가도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퍼뜨린 적이 없습니다. 뭐 퍼뜨린다고 인정하고 퍼뜨립니까? 그런 얘기를 만약 퍼뜨렸다면?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날짜 얘기가 나온 김에 헌법재판소가 빠르면 이번 주 뭐 지난 3월 초에 탄핵 심판은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지나갔는데 다음 주에는 하겠죠. 다음 주에는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언론사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잖아요. 채비.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다 금요일 날 했다. 그런데 최소한 이번 주는 넘어갔고 그럼 다음 주 초 이게 3월 13일인가를 기점으로 만약에 그 전에 나면 재보궐선거랑 또 대선 조기 대선 일정을 맞춰서 한 300억 원 이상이 좀 저감된다고 낚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뭐 이런 판단까지 녹여서 주초에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모편 것 같고요. 오히려 관행대로 금요일 그렇다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마 발표가 있을 거다. 선거가 있을 거다라는 게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또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도 역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뒤에 선고하는 것이 헌재가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요. 그 인용 결정의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행을 하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최상목 부총리입니다. 예. 그런데 자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거리 상태에서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건데 그 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서 기각 또는 각하에서 복귀를 시키면요.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헌재가 국가원수를 바꾸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겨요. 물론 6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점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선고하거나 같은 날 선고하더라도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결정문에는요. 선고 일자가 아니고 선고 일시가 써 있었어요. 2017년 3월 10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낭독하는 순간부터 효과가 발생하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를 뒤에 선고하면 단 몇 분이라도 최상목 부총리가 거리 상태의 권한 대행을 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한번 그 선고 시점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예상을 해보면은 물론 저희는 스케줄을 알 수가 없지만 3월 18일에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그 전에는 뭔가 선고를 하거나 또는 선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결정문의 대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평의는 완료된 상태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합리적 추론은 가능할 것 같네요. 장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하는 게 맞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해도 자연스럽긴 한 것 같아요. 뭐 이제 거리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헌재가 지금 사안에서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처리할지는 좀 그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좀 더 낮은 것 같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덕수 이제 헌재 결정 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헌정 질서의 그 수호상 굉장히 피청구인의 지위가 높을 때, 그리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시급한 결정이 나올 때 이게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거거든요. 무엇보다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왜냐하면 이 유동성이 지속되면요. IMF 같은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이 정치 유동성 때문에 경제 하방 곡선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면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제일 최우선순위로 우리는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처리한다라고 해서 그게 또 맞고, 그리고 그 잠깐 이게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에 대통령은 정말 그 직에서 내려오지만 이미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거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다시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대단히 뭐 매끄럽지 않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대통령 먼저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됩니다.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망은 한덕수 총리는 복귀 쪽을 전망하는 것 같고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 쪽을 전망하는 대체로 시각은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지금 탄핵 사유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 변론 진행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죠. 1시간 반 동안 변론기를 딱 한 번 하고 그대로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종료해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증인 채택도 단 한 명도 네. 없었어요. 그러면은 각하냐 기각이냐만 남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참 그동안에 논의했던 151명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냐. 예. 이 부분만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간에 상당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을 것 같은데요. 사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네, 저는 결론이 났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한덕수 총리 건에서 이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관련 자료 같은 걸 또 뭐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간이 또 예. 뒤로 밀리는 부분도 있고, 아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때 야당으로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너무너무 절실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직무집행 정지를 안 시킬 수는 없었던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 탄핵에 대해서 정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해서 그 부분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쳐져서 아마 업무 복귀해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좀 높은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 뭐 통상 전쟁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거에 진심이라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예, 지금 예. 국내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안 철회를 해서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복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체로 전망이 이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좀 며칠 더 시간을 끌 것 같다 이렇게들 보는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3주간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을 맞아서 매주 토요일 일부 팔도 다둥이 방송됩니다. 다음 주 15일 토요일에도요. 전국의 이 복덩이 다둥이 엄마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해바라기가 부르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